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 사실 개인정보 보호하면서 놀면서 즐겁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신가요? 누가 손 드신? 저기 뒤에 손 드신 사진 찍는 네, 네, 네. 놀면서 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만이라도 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야놀자에서 개인정보 팀장을 맡고 있는 김선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개인정보 보호야 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배포된 자료랑 발표 자료가 조금 다릅니다. 네, 좀 양해해 주시고, 네, 여기 민감한 내용이 사실 없으니까 사진 많이 찍으셔도 됩니다. 예, 사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단어를 함께 읽어볼까요? 공유. 네, 공유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네, 혹시 이러한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보보호 입장에서는 공유는 두통과도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미지는 어떠세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리웨어, 네, 이런 단어가 떠오르신다면 아마 개발을 한 번쯤 해보셨던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이미지는 어떠실까요? 네, 많이들 좋아하시는 표정입니다. 네, 흐뭇하게 보시는데요. 네, 이 모습을 떠올리셨다면 정말로 여유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유란 두 사람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네, 이게 사전적 의미고요. 그런데 왜 공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냐?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무엇을 공유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왜 모였지? 무엇을 궁금해 하실까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고민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리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을 드리진 못할 겁니다. 네, 답을 원하셨다면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사나 다큐를 보듯이 막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네, 그냥 편한 유머 프로그램을 보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공유하면서 이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아닐까요? 앞서서도 과장님이 이 개정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한다. 네, 벌써부터 지루해지죠. 네, 중복된 내용들은 최대한 좀 제외하고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포인트들을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은 2년 동안 계류되어 있다가 9월 15일,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에 대한 어떤 사유는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 하위 법령들도 하위 규칙들도 많이 변경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대규모로 이런 개정 작업, 아마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한 두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위 이런 행정규칙이나 시행령은 당연하고요. 행정규칙들도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도 한 번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 개정과 관련해 7개의 주요 키워드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먼저 이용 내역 통지입니다.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바뀌었습니다. 또 통지 예외 사항이 신설됐습니다. 이번에 처음 신설됐죠. 통지 거부권이 신설돼 통지를 받고 거부할 경우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림창을 통해 통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통지 거부 절차 마련, 운영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지 방법인 알림창 활용, 사실 알림창 활용의 발송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빨리 통지해서 올해는 그냥 무사하게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많이 이런 이용내역 통지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매는 어떤 매가 가장 아플까요? 맞춰도 제가 드릴 상품이 없네요. 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 맞는 매가 제일 아픕니다. 이유는 이 매가 어떤 매인지를 짐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법이 시행되고 이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걸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또 이 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시고, 또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다른 어떤 기업들을 벤치마킹하고 또 기관에서 제공하는 어떤 해설사, 가이드들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처리방침 평가지입니다. 평가 기준으로 처리방침을 이해하기 쉽고 접근성을 확보해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 고시에 평가 기준들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평가 항목들이 들어갈지는 사실 많이 궁금해하시죠. 그럼 평가제 도입으로 어떤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지 생각해 보면 처리 방침이 점점 더 비슷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사실 지금도 많이 비슷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처리 방침의 내용이 지금 현재 너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과연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정보 담당자로 좀 한 10년 넘게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늘 뭔가 제 목표로 올해는 처리 방침을 정말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은 뭔가 아웃풋이 없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고진 사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처리 방침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또 요점만, 그리고 정말 최소한의 텍스트로 정말 이미지화해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에는 지금의 처리 방침의 모습을 유지하더라고요.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기업은 이런 실태조사, 이게 현장에 나와서 하는 실태조사도 있지만 온라인 실태조사도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처리 방침까지 평가를 한다? 과연 고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리 방침 평가제라는 하나의 제도가 또 다른 어떤 실태조사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처리 방침, 이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하다 보면 결국에는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훑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확대가 됩니다. 거기에 수집도 들어있고 제공도 들어있고 위탁도 들어있고 파기도 들어있고요. 그 외의 사항들도 당연히 들어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실태조사와 유사한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공개된 버전으로만 보면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게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을 확보해라. 근데 이 부분은 처리 방침의 위치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홈페이지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링크보다 조금 굵게나 색깔을 다르게 해서 좀 확인하기 쉽게 이렇게 처리 방침을 공개해라 라고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앱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앱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적용하지 못하고 또 법적인 기준에서도 많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리 방침의 위치가 너무 찾기 어렵더라고요. 막 어디는 막 설정에 들어가고 막 공지사항 밑에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용자 관점에서는 편의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 처리 방침이라 함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관, 그다음에 계약서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담당자분들이 일단은 우리의 처리 방침이 어디에 있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처리 방침의 위치를 조금 더 앞으로 가져오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은 참고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라벨링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금 참고할 수 있도록 이런 아이콘을 이렇게 3가지 세트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지침 가이드라인을 검색해 보시면 있고요. 이러한 어떤 라벨링을 뭐 이미 이제 계보이나 기사 그리고 많은 공공기관이나 기업들도 이제 도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라벨링부터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유효기간 제도입니다. 이번에 법적 근거가 삭제돼 장기 미사용 계정을 삭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현업부서에서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정보 담당자 입장에서는 무섭죠. 우리의 고객 정보가 계속해서 복리처럼 막 쌓여가는 이 우려되는 상황들, 그게 이제 뭐 적금이면은 쌓이면 좋겠지만 사고가 나면은 이건 쌓일수록 무서운 거니까 아무튼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담당자가 고민하는 것들은 이걸 복원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이냐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복원해야 할 경우에는 추가 개발에 대한 리소스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장기 미사용 계정을 계속 보유하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유지해야 할 경우에는 현업부서로부터 삭제되는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며 협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게 유효기간제라고 해서 1년 동안 미사용한 계정을 분리보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1년이 아닌 3년, 5년 이렇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고객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원과 유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사규를 개정하고 약관과 처리 방침을 개정해서 변경된 정책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운영하던 정책이 이용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동의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 동의자,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 부분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유는 정보 주체가 직접적으로 동의권을 할애해서 내가 내 정보를 장기간 뭐 3년에서 5년 또는 뭐 연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로 내 개인 정보를 분리하거나 삭제하지 마 이렇게 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동의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그러니까 이런 별도 동의자들, 이 별도 동의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던지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정책을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번은 유출 통지입니다. 통지 및 신고를 24시간 또는 5일 지체 없이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두 개의 규정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것들이 72시간으로 통일이 됐죠. 이게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5일, 이거 중간이 한 72시간 딱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평균을 내서 나눴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이제 개보이 쪽에서는 이제 개정 사유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GDPR의 어떤 기준을 좀 맞췄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현업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고 건수도 1건 또는 1000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존재를 했는데 이번에는 1000건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어떤 그 유출 신고에 대한 기준이 1000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외부 불법 접근의 경우에는 1건이라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유출이라고 하는 게 물론 노출이나 이런 개념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개인정보의 이슈가 유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유출인데, 해킹인데, 해킹 사고인데 이런 것들은 1건이라도 신고를 해야 되니까 사실 기존 법이랑 달라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72시간, 뭐 72시간이 모자라, 뭐 이런 노래 제목이 아니죠. 이런 비슷한 노래 제목이 있는데 충분하신가요? 제가 유출 사고를 대응해 보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이걸 경험해 보시지 않는 분들은 그냥 유출 사고 일어나면은 그거 확인해서 그냥 일단 신고하고 통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그 이상 징후가 실제로 우리 서비스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시스템, 내부 서버의 어떤 접근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업이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72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보안 장비들도 정말 레이어별로 많은 장비들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연관 분석을 해서 정말 로그를 잘 분석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쪽도 분석하고 이쪽도 분석하고 여러 시스템들을 분석하다 보면은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뭐 기존에는 24시간 잘 대응해 왔으니까 72시간 조금 더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대응하시지 않았던 분들은 이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분명히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단계적으로 접근해 가는 어떤 방법들이 좀 필요합니다. 단계적인 접근이라 함은 일단은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고 하면은 침해 사실을 신고를 먼저 합니다. 이때는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일단은 우리가 침해 시도를 받아서 우리가 좀 이상 징후를 느꼈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그를 분석하고
이 침해 신고가 내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고 또 이걸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의 어떤 정황이 확인된다 하면 그때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추가로 하면 됩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번 시행령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어떤 이 침해 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좀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접근 시에 불법 접근 한 건이라도 신고해야 된다. 이 기준은 현재 여기에는 이제 해킹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해킹 외에도 아마 불법 접근에 대한 어떤 해석이 여러 가지로 좀 확산될 것, 그다음에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법 접근에 대한 어떤 해석은 조금 이제 뒤 이어 나올 뭐 가이드나 해설서, 지침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대응 전략들을 좀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이트 혹시 아시나요? 네네. 그래서 아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라는 이제 개보이나 이제 기사에서 공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사용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유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유출 이력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뜨끔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 과연 알까요? 여기 계신 개인정보를 그냥 업으로 하시는 담당자분들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반 국민들은 사실 이 사이트가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뭐 본인이 이런 경험을 해봤다면 찾아서 알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일반적인 어떤 국민들은 다 모를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들을 너무 이제 수동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이용자가 조회한 결과를 그냥 공개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유출 이력이 있는 어떤 계정을 좀 연계를 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API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해서 좀 이런 유출 이력이 있는 계정들이 발견될 경우에는 뭐 비밀번호를 초기화한다거나 아니면 계정을 블럭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용자에게 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적극적인 능동적인 어떤 대응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비밀번호 관리입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로 통합되면서 비밀번호라는 용어가 삭제됐습니다. 더불어 2가지 조합 10자리 이상, 3가지 조합 8자리 이상 이 기준 작성 규칙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 대신에 안전한 인증수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생겼습니다. 그럼 복잡한 이런 기준들이 사라졌으니까 홀가분해져야 되는데 뭔가 이게 찝찝한 마음이 드시죠? 네, 사실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많은 어떤 기준들이 되게 심플해졌는데 완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거는 강화된 것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이디 패스워드의 어떤 이 방식 자체가 취약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1년에 뭐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하는 어떤 사고들도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오면서 결국에는 크리덴셜 스토핑의 대응 전략, 결국 해법은 투팩터 인증, 추가 인증을 도입하는 것, 다 이걸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 아시죠? 추가 인증 적용하면은 안전하다는 거. 하지만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용자의 사용성을 너무나 저해시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도입하고 싶지만 현업부서를 설득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가 이미 털려서 그리고
우리 서비스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장기간 변경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고객한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서비스에서도 패스워드 변경 캠페인을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는 참담합니다. 뭐 아시는 수치, 그 정도 됩니다. 이처럼 이용자들은 패스워드를 변경해야 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패스워드가 이제 유출되고 막 이렇게 침해를 받아야 피해를 받아야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단계적인 어떤 인증 수단들을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건 장표가 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 관리를 그러면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는 것,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결국에는 앞단 로그인에 이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서비스를 레벨링화해서 등급화해서 구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나눠서 등급이 높을수록 더 안전한 추가 인증 수단을 적용을 하고, 등급이 낮은 레벨들은 뭐 캡차나 이런 뭐 핀 번호 이런 것들 간단한 인증 수단을 제공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분리, 이 부분은 참 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규정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사스 서비스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걸 그나마 이제 위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망분리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하시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도화해 나가실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징금입니다. 전체 매출, 앞서 이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그냥 그 정보통신 서비스 관련 매출에서 이제 전체 매출로 바뀌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와닿지 않죠. 왜 바꿨을까? 근데 결국에는 입증의 책임이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입증의 책임을 기업이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입증을 책임함에 있어서 관련성이 없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준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 그다음에 간접적인 영향이 없음을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 입증하지 못하면은 전체 매출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우려가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개보이 블로그에서 발췌한 자료인데요.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과징금을 처분하셨더라고요. 과태료도 엄청나고 시정명령도 엄청납니다. 또 안전조치 미흡이라고 해서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젠 대상과 범위가 또 확대가 됐으니 처분 건수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이런 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상되는 고민들을 함께 나누셨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일해야 할까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이는 위협을 예측하고 예상해 서비스 기획부터 설계까지 예방하는 이른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의미합니다. 저희도 기획 단계부터 보안성 검토도 하고 컴플라이언스 검토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사용성 개선을 위한 이제 현업부서와 조인트한 TF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자, 제로화하자라고 하는 어떤 TF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서비스에서 개인정보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게 사실
가장 우리가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7개의 키워드 중심으로 고민되는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키워드들이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공유의 힘을 발휘해서 더욱 안전하고 변화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기대해 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놀자 개인정보팀장 김선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